감사합니다. 오늘 기후위기 행동예배 저희가 함께 마을살림구주관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기도 하나는 아이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것. 내 작은 기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노는 아이들만의 꽃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 지금의 내가 소중하듯 아이들의 지금의 시간도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 아멘. 시간 우도성 집사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며칠 전 남도 여행을 했습니다. 남해 거제도 봉화마을 부산을 돌아보았습니다. 독일인 마을, 다령인 마을, 한려해산 유람선,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도 방문했지요. 거제에서 부산으로 오는 길에 봉화마을을 가기로 한 건 오랜 부채감,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노제에 참석했었습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14년이나 지나서야 방문했으니 당연한 감정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의 표지석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을 덮고 있는 1만여 개의 박석엔 사람 노무현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서민 대통령 노무현, 바보 노무현, 가시고자 했던 길 이제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이어진 돌판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견디며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으려 한 노무현,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돈에는 진실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무현을 닮은 원노현이 되길 바라며. 저는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희망 세상은 반드시 온다. 늘 세상살이가 바빠서 바쁘기가 힘들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구나. 우연히 보게 된 노통의 짧은 연설에선 얘들아 대통령 한 번 하고 싶어? 대통령이 아니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작은 일을 잘해야 해. 다음에 큰 일을 잘하려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작은 일을 훌륭하게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사지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이 행동하기 딱 좋은 나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날 안아줘라는 책이에요. 오늘은 저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안아주라는 그거 같으니까 안아주라는 책인 것 같았어. 맞아. 펠리페는 오래되고 이름난 가문의 아이예요. 펠리페의 가족은 예의 바르고 단정했어요. 늘 주변을 깔끔하고 가지런히 정리했지요. 그리고 남의 곁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펠리페는 여기에 있어. 제일 작은 선인장이에요. 펠리페 가족은 남한테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았대. 왜 그랬을까? 몰라. 한번 읽어볼까? 어른들은 펠리페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품이 있는 아이가 되는 법도 가르쳤어요. 또 언젠가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큼 높이 자라야 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펠리페는 가족들이 엉뚱하고 필요 없는 거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펠리페가 바라는 건 딱 하나.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는 거였죠. 그러나 가족들은 펠리페가 원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펠리페는 누가 자기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 맞아. 아마 가족들은 가시에 누군가가 찔리는 걸 되게 걱정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 물론 펠리페도 가족들이 그렇게 다정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구라도 자신에게 다가와 두 팔로 꼭 안아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봐봐. 나비가 날아왔는데 나비가 펠리페한테 가까이 다가오니까 펠리페가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나비가 다시 날아가 버려서 펠리페는 조금 속상한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펠리페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그는 매우 용감하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때때로 아주 큰 말썽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게 못생긴 너. 맞다. 이게 뭐야? 못생겼어. 풍선. 둘이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 풍선이 다 잘렸어. 터졌을까? 펠리페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 사이즈 아닌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펠리페를 크게 나무랐어요. 가까이 와봐. 신문에 뭐라고 써있어? 신문에 뭐라고 써있어? 펠리페 공연은 풍선 터지다. 펠리페 공격에 풍선 터지다. 선인장 가문의 충격 사건. 선인장 가문의 수치.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 가족들은 펠리페를 크게 혼냈대. 준영아 이제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펠리페는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펠리페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른들이 펠리페를 엄청 무서운 얼굴로 막 쳐다보고 있어. 그러나 아무도 펠리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어요. 펠리페가 지금 울고 있네. 너무 속상한가 봐. 더 이상 펠리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얼마 동안 새로운 가족을 찾아다녔지요. 전도사님 여기서 엄청 깜짝 놀랐어. 전도사님 펠리페가 걸어다닐 수 있는지 몰랐거든. 걸어다니더라고. 하지만 펠리페를 반겨주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무도 펠리페랑 같이 안 놀아줬대. 이렇게 이제 기적이 아니겠어? 기적이 아닌 것 같아. 화분인 것 같아. 화분. 근데 사람이 이렇잖아요. 모르겠어. 진짜 기적이 많네. 그런가? 펠리페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구나 가족은 없어도 될 것 같았지요. 펠리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준영아? 연필로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어요? 가까이서 봐봐. 혼자 노는 거. 낱말풀. 맞아, 펠리페는 이제 낱말풀이를 혼자 하면서 놀기 시작했어. 주의! 무시무시한 선인장에게 찔릴 수 있음. 이런 경고문을 집 앞에 이렇게 박아놓고 혼자 읽기 시작했대.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 민재야, 어디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야? 맞아요. 어? 들어볼까? 들어볼까, 준영아? 크크크, 무슨 소리지? 지금까지 펠리
알았어요. 그러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지요. 그건 다른 누구도 펠리페처럼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자 누가 울고 있었던 거였어? 돌이 울고 있었던 거였어. 펠리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답니다. 뭐 하고 있어? 누가 누구를 안아주고 있어? 펠리페가 돌 이름은 카밀리아였어. 카밀리아와 펠리페는 영원한 친구래. 근데 종이는 어디서 났어요? 종이 무슨? 아니, 이 그림 그린 걸로 보이는데. 종이? 몰라, 뭔가 문구점에 샀나 봐. 그림을 액자를 왜 줘? 액자도 샀나 봐. 다이소에서 팔아. 할수 있어.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면 얼마나 따뜻하고 기분이 좋을까요? 사랑스러운 꼬마 선인장 펠리페는 매일매일 그러기를 바랐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펠리페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뾰족뾰족 가시가 난 선인장은 서로 건드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펠리페 생각은 달랐어요. 가시에 찔린 상처는 치료하면 되니까요. 펠리페는 마침내 친구를 찾아서 길을 나섰어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호응을 나눌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아까 종이에다가 어떤 질문 하나를 썼어. 기억나는 사람? 종이에다가 누구를 안아주고 싶나요? 맞아, 종이에다가 크게 누구를 안아주고 싶나요? 라고 적었어. 이제 방으로 가서 누구를 안아주고 싶은지 적어보고 그림 그려보자.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안겨있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는 와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한 점, 또 다른 이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후 미규 행동 예배로 1년에 한 서너 차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총 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소비와 성장, 그리고 개발과 파괴가 역대급으로 편창되어서, 그죠? 네.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대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명의 대전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생활 양식, 인류가 존재하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거에 대한 사실은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 크게 5가지 주제를 해서 첫 번째는 교통수단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기후 정의에 대한 거. 기후 위기가 초래될수록 기후 약자, 기후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기업과 법제도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작년 말쯤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 육시 그리고 산업화된 먹거리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그런 문제들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의식주 중에 우리가 입고 사는 이 패션입니다. 패스트 패션, 슬로우 패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이야기는 아주 전문가가 오셨어요. 고양시에서 열심히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현 지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는 토의 시간도 이렇게 갖고
이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기후위기 담론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집단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꿔야 되는 아주 불편한 문제가 있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게 걸려요. 모든 게 걸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바꾸고 또 그렇지 않은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면 좀 편안하고 그리고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 맨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나 자신을 마주봐야 되고 나 자신을 바꾸고 막 그런 것들에 직면을 해야 되는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기도 바쁘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많이 안 하고요. 한 4-5번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소한 기독교인을 살아가면 이 정도는 고민하고 성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화해강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영국군 장교가 다리를 아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국군 장교가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일본군의 포로가 돼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화해강의 다리를 만드는 다리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로를 잡아서 다리를 만드는 그런 데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군 장교는 자기가 그 다리 만든 우리 영국군이 다리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요. 나중에 그 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본의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거를 모르고 이 영국군 장교는 우리 영국군이 그리고 영국의 이 다리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 다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다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영국군이 원래 들어와서 그 다리를 파괴를 하죠. 파괴하기 위해서 폭탄을 다 설치하고 맨 마지막에 이 장교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고서 쭉 보다 보니까 다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왜 다리를 파괴하지? 하고서 이제 전후좌우를 쭉 살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런 불순물자를 실어 날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데 그 폭파시키기 바로 전에 마지막 대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하지?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하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현장에서 미친 듯이 영혼을 팔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나치를 키우고 독재를 키우고 때로는 그 일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죽여가는 그런 일들을 키워나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에 충성하는 그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즐기면서 나 편하자고 즐겁게 살자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열정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죽여가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가 먹고 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키워나가고 있고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탄소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생태 발자국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사는 일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 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옷을 입는 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소비하든지 일하든지 싸우든지 투쟁하든지 그 안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때로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한편 최근에 읽은 어떤 목사님의 시인데 꽃을 심는 것도 향기에 흠뻑 젖어드는 것도 시든 치자나무 꽃을 잘라주는 것도 장맛빛에 녹아내린 젤라늄 꽃잎을 떼어주는 것도 시든 꽃이 떨어지는 것도 뒷마당에 자포를 뽑는 것도 땅 깊은 곳까지 젖어들도록 물을 주는 것도 눈꽃처럼 피어난 붉은 동백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다 혁명이다. 총과 칼을 들어야만 혁명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 말에 마음 기울이는 것도 손 내밀어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도 따뜻한 밤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것도 외로운 길을 홀로 걷는 것도 덜 힘든 길을 함께 걷는 것도 때로는 말하는 것도 때로는 숨 쉬는 것도 때로는 애정하는 것도 모두 혁명이다. 삶의 매 순간이 변화이고 변화가 곧 혁명이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고 사랑에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사랑에 또 이 작은 용기가 누군가 한 생명을 위한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일궈갈 수 있는 혁명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이어서 얘기해 주시는 김정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혁명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지영 집사님 나오실 겁니다. 우리와 같은 말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푹 빠져있다가 지금 제가 할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옷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50년 넘게 의류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올해 1월에 마무리하셨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인건비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거의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마무리를 그 감사를 또 다시 하면서 뭔가 세레머니를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월을 끝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냥 편하게 살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동료분들이 다 너무 잘 실천하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 문제도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지구를 살리는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결해서 흐름을 이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올해 3월 달에 발제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매달 한 번씩 서울의 녹색 소비자에 대해서 북큐레이터로 3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입다, 먹다, 여행하다 이런 녹색 살림에 관한 그 소비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책으로 같이 짚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넣었어요. 사실 우리가 옷을 입는 행위는 신석기 시대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필요해서 입었고 산업혁명 지나고 1970년대 오면서는 계속 풍요의 시대가 이제 서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1980년,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오는데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전태일 사건으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로 의류 산업에서 터졌었죠. 이런 상황들이 패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인권 문제로 딱 나왔는데 인권 문제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다시 결합된 게 200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자라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자라라는 브랜드가 H&M이랑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넘기고요. 이 사람들이 CEO로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을 시작한 때가 200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붉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때는 전태일 노동자의 분신이 있었지만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의류 산업의 2위를 차지하는데 생산직에서 이때 타즈린이라는 의류 공장에서 화재로 112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합니다. 최저임금 280달러로 살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그 건물 화재에서 자세히 보니까 원래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욕심을 부린 거죠, 건물주가. 그래서 그 위에 계속 그냥 불법으로 지으면서 이게 이제 화재 사건이 좀 붕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 안에 H&M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냈었어요. 그래서 의류에서 되게 그냥 개별적으로 생겼던 문제들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글로벌한 이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맨 밑에 2018년에 임금이 월 67,000원 정도였다고 나오고 이러면서 이때 현실들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겨우 3년이라는 손방망이 처벌로 이 불법 행위였는데도 그대로 좀 무마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4월 24일, 얼마 전에 4월 24일이 패션 혁명의 날로 패션 레볼루션이라는 아예 전 세계적인 그 캠페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계속 알려가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임금이 어렵게 처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들이 2004년에 시작한 거고요. 100여 개의 시민단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패션 레볼루션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일들이 기업에서 패스트 패션으로 빨리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제 반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노동자 임금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패션 혁명, 노동 인권 문제랑 노동자 생존권 운동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옷에 그 태그 있잖아요. 태그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이걸 만든 이제 업체의 노동자가 이거 내가 만들었어 하고 다시 사진 찍어 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제는 좀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운동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방글라데시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지역이 중요하다. 왜냐면 급여가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그 월 임금 그렇게 적은 비용을 받고 우리한테 오기까지 너무나 패스트 패션으로 2주에 한 번씩 옷이 변하고 있거든요. 옷의 흐름이, 리듬이 계속 바뀌어서 유행의 시점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옛날에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바꿨던 업체들이 2주에 한 번으로 주기를 바꿔서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글로벌한 이야기보다 이제 로컬에서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주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로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죠.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옷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지역 경제도 돕고 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우리 업체들도 자기네 자신들에게 자가를 통해서 그런 그룹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우리는 인건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은 200 이상 받아야 되고 300 받고 계속 그렇게 월 급여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만두실 때도 옆에 있는 공장의 직원분들이 제발 저희 사장님도 좀 말려주세요. 그만 문 닫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직접 이렇게 전달받고 그러셨다고. 네.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 패스트 패션은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흐름으로 오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왔죠.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이렇게 변화를 많이 느끼죠. 그리고 특히 젊은 아이들이 옷에 대한 이 감각이나 이런 게 워낙 또 이제 매체를 통해서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 바꾸는 과정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워낙 그대로 잘 입고 서로 바꿔 입기 때문에 큰 이게 맞는 얘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직접 이제 아마 젊은 친구와 얘기해 보면 되게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지민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반티를 맞추는 거 가지고 토론이 붙었었어요. 반티 셔츠를 꼭 행사 때마다 맞춰야 될까? 일회용이 되지 않나 이러면서 지금 학부모들하고도 막 밴드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도 이거를 학교에서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예민함과 또 무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탄소 발생량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발생량이 2위를 차지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요. 탄소 발생량이. 두 번째가 쓰레기 중에 옷입니다. 생각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않고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나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우리의 옷들이 다 쓰레기로 아프리카의 해안가라든가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방글라데시, 베트남에 다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버리는 옷들이 그대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다 가서 쓰레기로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그 지역의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부터 다양한 이제 처리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베트남이랑 필리핀 뭐 이런 데는 미국의 쓰레기들이 옷 쓰레기들이 계속 그쪽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우리 못 받겠다라고 금지했더니 그러면 경제 제재 걸겠다. 우리 너네한테 안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 하면서 뭐 서로 지금 이런 상황들도 글로벌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그동안 2000년대 후반 뭐 계속 보면서 지금 2023년이나 됐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폴리에스터고 노란색 부분이 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그 증감 속도가 볼 때 폴리에스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초록색 부분, 그쵸? 네, 이 높이가 되게 달라지고 있고 텍스타일 원단하고 어페럴, 의복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실제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임금은 굉장히 맨 위에 거 세모 모양이거든요. 맨 위에 계속 올라가는데 밑에 보면은 기본 그 재료 단가나 이거는 아래에서 계속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는 계속 나는데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임금 문제인데요. 맨 밑에 에티오피아, 미얀마가 되게 어렵습니다. 28불, 95불 한 달에 받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용을 받고 일하고 있던 거죠. 우리나라는 들어와 있지도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 옷이 너무 싸니까 쉽게 우리가 얻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옛날 신발도 뭐 금강재야 신발 이런 거 사면은 10몇만 원 이런 거 주고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선해주고 수리하는 과정들이 꼭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 아무리 뭐 아디다스 나이키를 사도 수선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생략돼서 그런 게 고쳐지지가 않고 계속 쓰레기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사람들을 보면 연평균 800억 벌 정도의 옷을 구매하고 2014년 의류 구매량 역시 보면은 2000년에 비해 60%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거 넘길게요, 그냥. 코로나 시기 특히나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쉬인이라는 원래 브랜드가 있는데 아마존 쇼핑몰이 안 될 정도로 이 브랜드가 너무나 잘 팔렸대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 패스트 패션의 2주 사이클을 5일로 줄여가지고 계속 새로운 디자인들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 사람들은 계속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구매하는 행위들이 늘어났고 제가 보니까 이 파티복, 연주복 이런 게 미국이 굉장히 싸거든요. 다 이거 있었어요. 그런 게 패스트 패션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의류 패스트 패션 얘기하는 게 청바지랑 티셔츠를 얘기합니다. 청바지도 면으로 된 소재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목화 재배에서 많은 농약을 쓰고 물 사용량이 100배, 토마토보다 재배보다 100배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 목화 재배에서 생기는 물 사용량으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쪽이 되게 사막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그런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일하는 교수님과 한번 강의를 그분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최근 사진 자료인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게 목화 재배랑 연결된다고 합니다. 청바지에 대한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청바지 한 벌 만들려면 물의 양이 8,500리터, 40개 욕조를 채운다고 하고요. 티셔츠도 3년 동안 면 티셔츠 하나에 한 사람이 마실 물의 양, 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버리가 영국 여행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창고가 사람들이 여행 가면은 제일 저렴한 데가 창고잖아요. 아울렛.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그 브랜드들을 이렇게 구매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네도 더 이상 자기네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그 명품인데 계속 그렇게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재고들을 그냥 왕창 다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버버리가 했더니 이제 옆에 있는 다양한 그 명품 브랜드들도 다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1,328억 원어치를 재고 소각했는데 보통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규제하지 않고 생산하고 나서 30%가 팔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재고로 쌓이는데 얼마 전에 그 기후 강의하시는 이우진 씨가 국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있을 때 산자부랑 얘기를 했대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찾아와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공무원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생산량을 줄여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군요라고 공무원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위원회 목사님, 스님, 신부님 다 앉아 계셨대요. 위원회 구성원들이. 근데 사상이 의심된다는 이제 한마디에 다 난리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우리나라 고정관념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 생산 업체들이 갖는 그런 그 딜레마가 환경 위장은 많이 해요. 다른 그 환경에 공헌하는 걸로
광고는 많이 하지만 실제 자기가 줄이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길게요. 이거 보면 이제 보통 이제는 다 퀵 배송으로 해서 아침에 보면 저희 죄송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아침에 새벽 배송하는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막 쿠팡 박스가 막 많이 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옷도 다 그렇게 택배로 씌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수납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곤도마리에라는 분이 물건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그 옛날 이제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구입은 꽃을 꺾는 행위와 같아 무엇인가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신분과 자아의 상징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소비 영역에서는 계속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사회에서는 많은 소비자들도 나도 더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브랜드와 디자인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 과시 소비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현재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시 소비 욕망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동물을 입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그렇죠. 네, 이렇게 악어를 입기도 하고 실제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모자에도 만들고 해서 다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부모님 주신 것도 있고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은 더 이상 모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구찌에서 얘기를 했어요. 구찌 자체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도 모피를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만큼 왜 구찌가 이랬을까요? 한국에서는 없는, 유럽에서는 엄청난 지금 압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업체들한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동물 중에 밍크가 전체 모피 중에 80에서 85%를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10년이 원래 수명인데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 털이 되게 좋대요. 가죽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벗겨서 쓰는데 1kg 밍크를 펄을 만들기 위해서 11마리 이상의 밍크를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영상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끔찍해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언론 기사들과 중국 시장이 엄청 큽니다.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의류 소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높죠. 제일 높은 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네. 섬유산업에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패스트 패션의 가장 생산지에서의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나라가 방글라데시에서 가죽 생산을 하는데 가장 지구상에서 오염이 심한 5개 도시 중 하나가 돼버렸고 200개의 가죽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구 지역에 의류 업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청바지라든가 염색 공장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낙동강 오염 문제와 같이 연결돼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명단들은 A부터 이제 알파벳 시리즈로 해서 이제 패션 업체들이 패스트 패션에서 이제 좀 더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또 변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이제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양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그조틱 스킨이라고 해서 부츠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동물 디자인도 하고 직접 그런 가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깃털을 사용하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젊은 20대나 30대 층들이 이런 감각이 생각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피를 입었던가 어떤 누가 가죽을 해서 뭔가 한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이제 의식 있는 친구들은 바로 지적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입고 다녀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좀 정착되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 보면
볼보거든요. 볼보 자동차도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소재들을 가죽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사랑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 발렌시아가도 이런다고 하고 브랜드별로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자랑 소비자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EU는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를 정해서 패스트 패션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세히 읽어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넘기고요. 특히 그동안 역사에서 보면 2000년대 전까지는 옥스팜이 영국에서 되게 열심히 했고 전 세계적으로 구호단체이기도 하지만 곳곳의 매장들의 재활용 가게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패스트 패션 관련 업체들이, 그러니까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의 단체 환경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스팜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1,100만 벌의 옷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기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이제 계속 문제 지적을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옷을 사는 대신에 중고를 판매하는 중고 가게에서 옷을 사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옥스팜 말고도 다양한 뭐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가게, 또 어떤 가게들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재활용 가게들을 되게 많이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죠. 뭐 일산병원에 무슨 가게, 뭐 병원마다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재활용 가게가.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재활용 가게, 어디서든 재활용 가게는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도 하는 활동을 세팅해서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개별로 이렇게 나는 이런 게 싫다, 패스트 패션이 싫다라고 하는 이제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가게가 그 역할을 많이 해왔죠. 근데 아직 이게 그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기는 좀 정부의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이런 지침이 없으면 계속하기가 힘들거든요. 최근에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임대료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임대료가 안 풀리면 인건 물가에서 계속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두는 가게들은 정부 지원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게 성수동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1% 파티라는 걸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의류 중에 21%는 안 입더라 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 다 해봐도 21%는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 모일 때 5점씩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가서 서로 교환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택 같은 걸 만들어요. 디자인을 홍보물 같은 거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명이 모이세요? 몇 명이 모이면 뭐 얼마를 주고 이런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전체를 디자인해서 알려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여러 곳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구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록초록 곳곳이라고 이렇게 가게들 제로웨이스트 샵부터 해서 의류 가게까지 다 만들어가고 아까와 가게라고 만들어요. 이건 원래 일본에서 아깝다 가게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 근데 그거에서 이렇게 착안해서 만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은 가이드가 있죠. 비동물성 제품을 구매하고 중고 제품,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PVC 사용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환경단체 랩에서 이끄는 이제 이 캠페인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사라 클레이톤인데 얼룩이 생겼을 때 세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리바이스 청바지 이제 CEO는 아예 청바지를 빨지 않는데요. 세탁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텔라 맥카튼이라고 세탁에 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세탁을 할 때 세탁기에 세탁량을 가득 채울 때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세탁기를 좀 천천히 돌리고 양을 적게 하면 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가루 세제보다 액체 세제를 쓸 때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옷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자기가 입는 옷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그냥 의류 수거하면 되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을이 이걸 잘 순환할 수 있을까가 지금의 관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중요시하는 건 지금 사회는 이제 순환 경제가 돼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순환 경제다, 도넛 경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성장은 더 이상 없다. 탈성장을 외치는 경제학자 이제 부류가 완전히 생겼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탈성장 부류들이 생기면서 순환 경제에서 우리 영역에서 소비자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옷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잘 열었습니다. 김가영 선생님이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실 텐데요. 모든 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나의 생활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이렇게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누실 수 있을까요? 한번 될까요? 네.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냥 어떻게요? 그냥 얘기할까요? 어떻게 속으로는 논의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논의하고 마칠까요? 네? 네, 여기 앉아서 해도 이렇게, 되죠. 네, 그래, 잘해줄게. 하나 뭐 네, 익숙하신 그렇죠. 분들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혹시라도 펜이 필요하신 분은 네, 펜을 드리고 아니면 그냥 글씨 키우는데도 글씨 제가 여기다 화면을 올릴게요. 그냥 네,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아니면 그냥 머리로 기억하시면 되고 머리로 네, 그럼 치매 예방을 잡습니다. 안 보여? 네, 첫 번째 거는 틀렸어. 의류를 얼마나 이제 이거는 스레드업이라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 거래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든 설문지에 제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개인 소비자들에게 시민들이 물어봐요. 의류는 얼마나 자주 구매하나요? 시간 되는 대로 하는지, 주 1회 하는지, 한 달에 1회 하는지, 연간 1회 하는지. 그다음에 네? 그리고 1년에 몇 개 의류를 구입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류 경로, 구입 경로, 그다음에 반품 자체가 반품을 했을 때 다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반품을 하면 그거를 다시 꽂아서 쓰지 않고 다 그냥 처분해버리는 쓰레기로 폐기되기 때문에 반품 자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 가게나 벼룩시장에서 구입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세탁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죄송해요. 글자 진짜 작아서 제가 아는 분은 그 아들들을 엄청 키우는데 세탁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량을 막 그때 예전에 막 저한테 되게 자랑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세탁한다고. 그래서 늘 가서 차를 마시면 늘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건조기 샀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에서 너무 편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세탁 습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자료가 저장된 게 다른 게 됐네. 이거 킬로그램을 쓰는 게 뭐예요? 네? 세탁량은? 세탁량은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말씀 나누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세탁을 하실 때 네. 가급적 차가운 물로 세탁을 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문지를 거기 다 인터넷 넣어가지고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1년에 옷을 구매할 때 8개 이내로 구매하세요 라고 지침이 나와요. 8개요? 네. 위아래 합쳐서? 네. 총 많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다. 8개 많은 거 같아요. 양말 거. 근데 이제 그걸 중고를 하면 좋겠죠. 양말을 빼고. 이런 거 빼고 상의, 하의, 이제 외투, 드레스 뭐 이런 거 겉옷 얘기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빼고. 네네네. 그리고 건조기는 쓰지 마세요라고 지침이 그래요? 왔어요. 네.
건조기를 쓰는 자체가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 전력은 건조기가 그래서 자연 건조하세요. 가정에서도 건조기 쓰는구나. 왜 그러지? 엄청 모르실 먼지가 지금 모르실 텐데요. 건조기가 발열 열풍이에요. 그렇지. 건조기 없는 집들이 막 이제 희소해질걸요. 다 있어요. 그죠? 네. 없어요. 건조기를 그거 한번 쓸 때는 사면- 그냥 살았는데 막상 써보면 그걸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한번 써보면 okra기 먼지가 되게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맞으면 되지. 김지영 집사님은 건조기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건조기. 저희는 마을에 있는 건조기를 가끔씩 이용하거든요. 마을에 있는 빨래방에 있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오시기 이제 어쨌든 간에 먼지가 싹 깨끗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쓰던 습관이 있어서 이제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미국이랑 EU에서 얘기하는 거 지침이 맞아요. 이제 건조기 쓰지 맙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고 자연 건조를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이제 유럽에서는 LG랑 삼성이랑 다 이제 너네들 세탁기 우리나라 이제 EU로 수입할 때 규제를 이제 해요. 그래서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필터 교체 규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 EU를 보고 미국을 보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량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계획과 지침을 가지고 움직일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하는 흐름들이니까. EU 기준이 워낙 강화돼가지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 중에서 EU에 수출한다고 하는 건 역으로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제품은 제대로 그 기준을 맞춰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에 많이 나가는 제품을 선호하시지 마시고 유럽에서 우리 제품이 통용되는 거를 좀 유념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독일은 지금 그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가동이 다 가능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독일의 주민들은 지금 1년, 2년 넘게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독일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태양광 패널 설치할 사람이. 그 독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독일이나 유럽을 보고 지금 일해야 될 상황이고 미국도 이미 다 세팅됐다고 그러거든요. 재생가능 에너지로. 다 준비 다 됐다. 다만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건데 기업들이 너무 약한 게 뭐냐면 EU에 나가는 물품하고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나가는 물품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세탁기 미세 플라스틱 네. 세탁기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옷에서 나오는 걸 세탁기에서 걸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그게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는 안 거예요. 되고 있죠.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나라별로 틀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옷을 이제 재활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노동자들이 힘들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 파키스탄,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부진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렸어요. 이 옷의 의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은 여지껏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지구의 70% 80%는 선진국 10개의 나라, 15개의 나라가 70%의 모든 오염을 일으켰는데 이제 와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똑같은 제재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난한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들은 탄소 배출 인구는 14억이나 되지만은 탄소를 배출해 본 적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인구가 14억이면은 세계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는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면 결국은 선진국들은 베네핏을 다 받는데 그거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후진국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참 아이러니요. 그것도 그렇고 언페어하다는 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회의에서 그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 기금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그 기금을 천억 달러가 뭐 하여튼 그거를 달라고 이제 지금 환경회의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 지급은 안 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의류를 사용하는 것이든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모든 국가에 세계 글로벌하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은 상황에 처한 어저스먼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선진국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후진국들의 목소리는 적잖아요. 세계적인 질서라는 것이 뭐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전 며칠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아태에 그 정말 아시아 태평양 이게 잘 묶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되게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너무 저희 EU나 이런 데 다 준비가 되는데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쪽이 너무 힘든 상황만 치달아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그래도 한국이나 뭐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이니까는 피해 의식이 좀 덜한데 네, 그렇죠. 한국은 선진국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죠. 속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죠. 저희는 너무 많은 걸 배출해서 생기는 문제가 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출형 나라잖아요. 근데 수출을 할 때 탄소에 대한 그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석연료를 써서 그 모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제재 때문에 아마 거의 수출을 못할 지경이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그 이상한 체제 경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는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건 다 안 됐잖아요. 그게 그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한국 제품을 제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을 자기네가 쓰지 않겠다라고 환경회의에서 논의했고 그렇게 실행하는 건데 한국 기업은 그거에 대한 그 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단지 수출이 안 된다 이 문제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탄소권에 대한 이게 정책이 한 개가 없어요. 되게 심각하죠. 어. 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지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건조기를 하나 만들어냈다. 그럼 그게 탄소를 얼마나 배출해서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가격과 별개로. 그 문제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환경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옷을 산다 안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고가 사실 물타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어쨌든 그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에만 급급해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 같은 것들도 차단되어 있고 아니면 잘못 전달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국가의 정책 자체가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젠다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헷갈리네. 국가들이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어쨌든 보고하고 보도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헷갈리네요.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도 안 해준다 이런 차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석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차로 가동하고 그런
장비로 제조했다 뭐 이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어떤 생각이냐면 전기도 여러분 완전 뭐 태양광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소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수출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가는데 드는 그 화석 연료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바로 가는 그런- 거는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는 자기네 나라에다 공장을 지어라. 이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뉴스에 그런 보면 논리로 네, 뉴욕은 가스 스토브 가스렌지 있잖아요. 전면 금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인덕션으로 써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다 금지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전기를 기반으로 한 베이스로 가는 걸로 이제 미국도 가는 거예요. 네, 이미 전기 자동차도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가스 말고 전기를 쓰라는 근데 알당하는 거죠. 전기는 뭐 화석연료 안 그러니까 쓰나요?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전기가 결국 수력이나 태양열로 네. 거의 막 80% 돌아간다. 이 얘기가 달라. 그 이제 그게 한국 아, 사회 장난이야. 상황과 다 틀려요. 대한민국 나라마다. 때문에 35% 내가 화석연료로 네, 다 전기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화력 발전. 못하면 이제 원자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이제 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미. 배기가스가 없다라는 이유로 전기차를 원자력은 선호하는 없진 거고 응? 그다음에 그 지금 가스는 진행하고 있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돼서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화력 죄송합니다. 발전소는 그냥 이게 논리가 진지 아닌 게 아니고 승인을 3개 정도 냈잖아요. 어쨌든 자본주의 자체가 네. 친환경 정책을 한다 하되 이윤을 추구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위 말하면 계속 홍보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도 이제 돈벌이 장사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펼쳐질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거대 담론을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사실은 저렇게 나눔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바자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저걸 하고 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벌써 한 몇 년 됐거든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를 이 시대에 뭔가를 계속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일은 에너지를 안 쓰고서는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미 생산된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쓰레기가 다 되기 전에 계속해서 자원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재생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이럴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해주시고. 홈쇼핑을 없애야지. 이게 번복 뛰면 안 된대잖아. 사상 20분 때잖아. 아까 김지영 기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패스트 패션이 되게 중요한 화두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패스트푸드가 정크푸드라고 안 먹는데 옷은 생각보다도 패스트 패션에 대한 물들어 살거든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깃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저거를 안 사입으면 뭔가 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바심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공정들을 줄이고 빨리 옷을 만들어서 빨리 홍보해서 빨리 팔아치고 끝내는 건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샀던 옷들이 다 쓰레기로 나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적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먹는 거로만 패스트푸드가 정푸드가 아니라 패스트 패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길게 만들어진 옷, 그래서 계속 순환되는 옷,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이야기가 저한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은데, 얼마 전에 김광원 집사랑 제가 홈쇼핑으로 옷을 사드린 분들 때문에 한 번 되게 혼이 났거든요. 왜냐면 내 옷을 사준 게 아니라 김광원 집사 옷을 사주고 제가 굉장히 혼이 났거든요. 5+1 나는 옷이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내 옷을 사주냐. 나는 내 옷을 사고 혼나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당신 옷 사주고 내가 왜 혼이 나냐. 나는
옷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옷이 쌓여있는데 제발 내 옷 사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부딪혔는데 오늘 이게 하나님의 시대가 중요한 배달 안 해요? 아니 그냥 TV에서 홈쇼핑 자체가 크지 않게 아예 막아줬어요. 편집이 안 나옵니다. 물론 몰래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신력으로 못 봐요.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옷 사러 나갈 시간이 없고 백화점 안 간다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홈쇼핑을 편안하게 누렸고 사실은 횟수를 보면 더 자주 홈쇼핑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오늘 말씀이며 토론이었던 것 같아서 좀 각성하고 자각하고 살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조금씩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지난주에 저도 뭐였죠? 저 농장일 끝나고 지한 집사하고 또 양집사도 했는데 구제 가게에서 어떻게 바지를 사게 됐어요. 근데 되게 뭐 편리하고 괜찮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집에서는 홈쇼핑을 이렇게 잘 본단 말이에요. 싸고 잘 잡으면 벤츠 스타일에서. 근데 이제 그런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만연돼 있다는 거죠. 아까 정수 집사 얘기처럼 마치 계절이 바뀌면 뭔가 옷을 하나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듯하게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항상 깔끔하고 좀 스마트하게 입는 것이 그게 굉장히 좀 시대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듯한 이런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대변하는 게 너무 홈쇼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량 물량 자체도 공급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로 그 중소기업에선 거기 홈쇼핑 한번 나가려고 정말 애를 써요. 한번 나가면 완판 되면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회적 기조라는 거죠. 경향이고. 그러니까 아니 더군다나 제 친구는 강아지 옷에 완전히 집착이 엄청나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100벌이 넘는데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네, 그러니 강아지 간식은 어떨 거고. 네, 고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개인의 이 취향과 이 매체를 통한 자극이 엄청나구나 생각이 들어서 서로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각성하겠습니다. 네. 옷은 안 사고 싶은데 살이 쪄가지고 살이 찌니까 옷이 입을 게 없어서 사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당연하죠. 없어. 그건 인정. 그래서 그 되게 빠져도 유명한 안 돼. 이태리에 사는 그 여자분은 옷을 안 사려고 자기 몸매를 유지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박. 무섭다. 그러니까 그 옷을 그대로 입으려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민지 옷 입으려고 애가 안 입는 옷을 입으려고 단식 밴드에 들어갔어요. 진짜 예쁘나. 대박. 네, 식사하시면서 더 말씀 예,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모님 식사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잠시 우리 일단 김지영 집사님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또 그 안에서 각자의 또 공동체적인 새로운 지혜의 길들을 모색해보자는 측면에서 사고를 좀 이렇게 약간 열어제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면의 말씀에 주시는 음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